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게 어떻겠냐. 한마디 올린 것을 두고 야당이 당무 개입이라 주장하고 유시민 작가가 여기 얹고 그러다 대통령이 공직선거와 당직선거도 구별 못하냐고 반박하면서 커진 사건. 딱 이 정도 크기의 이야기로 처리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표면대로만 읽으면 이 국면의 진짜 성격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세 층을 뜯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 기탁금이 왜 삽에 뛰었는지, 그 아래에서 누가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다툼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 크기로 터지고 있는지. 먼저 팩트부터 짚고 갑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당대표 출마자 1억 2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 7천만 원, 청년 후보는 50% 할인이 들어가서 1천만 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500만 원까지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절 대비 10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원래 250만 원 하던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컷오프 한번 당하면 사흘 안에 1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요. 5분짜리 합동연설 한번 하고 끝나는 돈입니다. 여기에 문자 발송 비용이 또 붙어요. 당원 수가 100만 명대에서 150만 명대로 늘었기 때문에 문자 한 번 돌리는데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돈 없는 후보들은 문자를 보내겠다는 엄두를 못 냅니다. 후원에는 당대표 후보만 개설할 수 있어요. 정청래 후보처럼 이미 인지도 있고 국회의원 후원 계좌 열려있는 사람은 한마디에 4억 4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치 신인 청년 후보 김보미 씨 같은 경우 여론조사상 당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데 한 번 나가서 5분 연설하고 1,000만 원을 그냥 날려야 합니다. 이 구조가 누구를 위해 설계된 걸까요? 그런데 이 결정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개막 사흘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조차 나도 몰랐다고 얘기해요. 이게 룰 아닙니까? 정치인이 몇 달 전부터 출마 준비를 하는데 사흘 전에 5천만 원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다리 힘이 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 룰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다선 중진들은 오늘 결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지도가 있고 후원의 계좌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지도 낮은 신인은 룰이 늦게 결정될수록 준비 시간이 사라져요. 이건 무슨 시간표냐면 정확히 신인 배제용 시간표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선거투표냐 결선투표냐로 한번 싸웠고 후보 자격 유무로 또 한번 싸웠고 이번엔 기탁금까지 왔어요. 전준위가 아니라 아예 준비가 안 된 위원회라는 평이 나옵니다. 최고위원회와 핑퐁을 계속하고 충남 일정이 왔다 갔다 하고 사흘 전 통보를 하고 자충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면 당원들이 지쳐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첫 여야 대선 승리로 들어선 여당이 국민 민생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내부를 싸움을 2달째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부동산 대토론, 검찰개혁 후속 입법, 대미통상 대응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립니다. 청년들 진입장벽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종전 수준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냐.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튀어나와서 당무 개입을 외칩니다. 유시민 작가도 당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고 얹어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SNS에서 공직선거와 당직선거도 구별 못하는 거냐고 다시 되받아치면서 판이 커집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럼 이 정도 크기의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이 청년 정치 신인 진입 비용 좀 낮춰달라고 한 게 정말 헌정위기 수준의 당무 개입입니까? 표면만 보면 답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한 건 문제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당정 분리 선언한 거 아니냐? 이 답이 사실은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정 분리 이후 실제로 뭐가 벌어졌는지 보시면요. 열린우리당이 결국 창당됐고 국정 파트너 관계가 어정쩡해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신호를 못 읽는 국면이 반복됐고 그 끝에 탄핵까지 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겠다는 원칙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원칙을 형식으로만 적용했더니 정작 정치적 조율이 실종된 겁니다. 엄격한 당정 분리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당규 13조를 보면 대통령인 당원은 당론 형성에 의견을 낼 권리와 당론을 지킬 의무를 함께 갖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무 개입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국정원 특활비 건으로 처벌받았고 이번 명태균 사건에서 윤 씨가 김영선 공천에 실질 영향력 행사하려 한 것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당무 개입이란 법적 개념은 원래 물리력을 쓰거나 실정법을 위반해서 실질적 인사 개입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거지. 대통령이 SNS에 청년 진입장벽 낮추자고 한마디 올린 걸 두고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프레임입니다. 악의적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인사들, 정확히 그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무 개입하고 있을 때는 입도 뻥끗 안 했던 분들입니다. 이 기준을 2년 전 명태균 국면에서 적용했다면 그때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같은 기준이 그때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기준이 정권에 따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프레임을 지금 이 시점에 이 강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보시면요. 국민의힘 신임 대표 장동혁,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첫 공식 행보로 뭘 하고 있냐면요. 올림픽공원의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 텐트를 사흘 연속 찾아가고 있어요. 공당의 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전체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서울시장부터 도지사, 시도의원까지 전면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취임한 광역단체장들, 취임한 지방의원들 전부의 헌정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20대 유권자가 개인적 분노감으로 그런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그걸 공식화하려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선거의 절차적 근거를 내놔야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텐트에 사흘 연속 출근을 하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재현절 그 자리에 등장한 건 이걸 한 단계 더 끌고 간 거예요. 12.1 이 데자뷰 보고 있는 셈이에요. 서울의 봄 이후에 우리가 겨우 정리한 것들이 뭐였는지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탄핵 1차 투표 때 국민의힘 분내장에서 혼자 남아 투표했던 안철수와 재현절날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텐트에 등장한 안철수. 이게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면서 무슨 판단으로 움직이는지 정치 시작한 이래로 계속 이런 식입니다. 김칫국 마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장동혁 대표가 떡을 줄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계산기 두드리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기 두드리는 자리가 하필 헌정 부정의 현장이에요. 문제의 무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임 대표가 취임 나흘 만에 헌법 가치에 반하는 현장에 사흘 연속 출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문제 삼는 목소리가 사실상 없어요. 이 침묵이 어떤 신호냐면요. 12.3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태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정당 내부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까지 유시민 작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자기 당 대표의 반헌법적 행보에 대한 발언은 안 나옵니다. 이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야당의 헌법 감각이 이 정도로 무너져 있는데 여당의 SNS 한 줄이 헌정 위기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정말 이상한 지점입니다. 이 대통령의 X글은 실정법 위반도, 물리력 행사도, 실질 인사 개입도 아닙니다. 청년 후보 진입 비용 낮추자는 정책 의견 하나예요. 반대로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사흘 출근은 지방자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언론 프레임에서 당무 개입 논란은 이 대통령 쪽에 붙어 있고 장동혁 대표 쪽에는 당권 강화용 행보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대통령의 SNS 한마디가 당무 개입이라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전면 무효화를 사흘 연속 요구하는 공당 대표의 행보는 대체 어떤 무거운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겁니까? 이게 이번 국면의 진짜 질문이에요. 주류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비대칭이 절대 안 보입니다. 기탁금 논쟁을 명대전 프레임에 끼워놓고
대통령의 SNS를 당무 개입 프레임에 끼워놓고 나면 정작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반헌법적 행보는 그냥 당권 강화용 이벤트 정도로 처리되고 끝나요.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메시지가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나오면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닌 패턴입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얹어졌습니다. 당무 개입하지 말라, 당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 훈수는 훈수인데 문제는 이 훈수꾼이 정치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지 못하는 자리에서 지는 자리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발언은 이미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ABC론 때만 해도 일주일 이상 갑론을 박이 이어졌지만 이번엔 시사 프로그램들이 한 번씩 다루고 흘려보내는 온도예요. 이걸 자꾸 회자시켜서 전당대회의 비정상적 변수로 삼는 건 결국 이 대통령 측이나 반대 측이나 둘 중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오늘 있었던 첫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의 온도차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명심 지지자들의 화력에 대해 집단 폭행당하는 것 같다고 했고,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지도 않으면서 위한다 하지 말라, 이름만 부르지 말라고 스토커론을 폈어요. 김민석 후보는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년도 명청대전이었는데 이번에도 명청대전이면 안 된다, 여기서 종지부를 찍자, 이 세 반응이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명심 후보들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반기를 앞세운 후보들을 배제하는 상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대통령의 전당대회에 대한 의지는 이미 드러났고 이제 남은 질문은 민주당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이 그 방향을 수용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선거판을 하나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14명 나왔습니다. 여성 3명, 남성 11명. 여기서 1차 컷오프로 8명이 살아남고 최종 5명이 당선됩니다. 여성 1명 필수이니 남성 후보들은 정확히 4자리를 놓고 겨루는 구조예요. 그런데 친정 청래계는 딱 3명, 나머지 10여 명이 친명계입니다. 여기서 친정계 후보 쪽에서 이상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당원 출생 월별로 투표를 분산하자는 겁니다. 1월생부터 4월생은 A 후보, 5월생부터 8월생은 B 후보, 9월생부터 12월생은 C 후보. 이게 뭡니까? 허정 비결도 아니고 당원 수준을 이 정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재미로 이해할지 진지한 전략으로 이해할지에 따라 민주당 내부 신뢰의 온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 안건 얘기를 한 번 더 짚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뽑고 있어요. 청년들만의 리그를 따로 열어서 흥행이 되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안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지명직으로 하자는 거예요. 당원 주권 1인 1표를 그렇게 강조해온 지도부가 정작 청년 최고위원은 지명으로 하겠다는 게 스스로의 정치 철학과 정확히 반대되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 대통령이 X에 한마디 올린 건 그 지점을 짚은 겁니다. 청년 진입장벽 세우지 말라는 거지 특정 후보 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편으로 이 대통령의 SNS 정치 자체에 대한 우려는 별개로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걸 청와대 정무라인의 문제로 봤어요. 대통령이 X에 직접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 비서실도 내각도 조율의 여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새겨들을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눈과 귀와 입을 갖고 있는 것과 참모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얘기니까요. 다만 이걸 당무 개입 프레임과 뒤섞으면 두 이슈가 다 죽습니다. SNS 시대의 대통령 소통 방식이라는 새로운 문법과 실정법상 당무 개입 여부라는 법적 개념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거든요.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의 이 대통령이 문제다 프레임으로 정리해버리는 순간 정작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반헌법적 행보는 시야 밖으로 빠져버려요. 여기서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이 대통령이 지금 처음으로 SNS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대표 시절에도 X와 커뮤니티를 왕성하게 활용했어요. 그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SNS 정치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히 정치적 편의에 따른 기준 이동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 소비 문법 자체가 SNS로 이동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상파 뉴스와 종편만 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절반도 못 보는 시대예요. 트럼프의 SNS를 예로 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결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앞뒤 안 맞는 말을 매일 뒤집어서 전 세계 시장이 몸살을 앓는 반면 이 대통령의 X, 그런 대체로 정책 방향에 일관된 신호입니다. 두 SNS 정치를 같은 프레임에 넣으면 안 돼요. 다만 어느 쪽이든 참모 시스템이 눈에 안 보이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는 지적은 남습니다. 지금 민주당 재산은 선관위 등록 기준 657억 원, 그중에 현금과 예금만 45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게 1천만 원을 받아야 당 재정이 돌아간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진입장벽 낮춰놓은 걸 다시 10배로 올려놓고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 안건은 지명직으로 돌리고, 그러고서 대통령이 이 방향은 아니지 않냐고 한마디 한 걸 두고 당무 개입이라고 프레임을 걸어요. 이게 정상적인 당내 논의 흐름입니까?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되돌리려 한 것이지 지배하려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층이 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되짚어보면 정확히 이런 겁니다. 진입장벽을 세우고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을 없애고 아이디어 있는 신인이 발디딜 자리를 줄이는 것. 지방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반성한다고 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 룰은 정확히 그 반성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청년 등 돌린 정당이 진입장벽 다시 올리면 다음 총선 결과는 지금부터 예약된 겁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지금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하고 여당으로 들어선 상태입니다. 야당 시절의 방어적 룰 세팅이 아니라 다음 국정과 다음 총선을 이끌어갈 인재 저수지를 열어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저수지 입구에 요금소를 세워놓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계속 이어지면 4년 뒤 총선에서 후보 카드가 얇아집니다. 얇아진 카드로 붙는 상대는 지금 취임 나흘 만에 부정선거 텐트 출근하는 정당이에요. 정말로 이 카드 싸움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대통령의 X글 한 줄이 당무 개입이면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사흘 출근은 뭐라 불러야 합니까? 안철수 의원의 재연절 등장은 뭐라 불러야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절차대로 취임한 광역단체장들, 지방의원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공당 대표의 행보를 당권 강화용 이벤트로 부르는 언론 프레임은 왜 성립하고 있습니까? 이번 국면의 무게중심은 대통령의 SNS에 있지 않아요. 그 밑에 훨씬 무거운 것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8월 전당대회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명대전 프레임이 굳어지면 앞으로 4년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런데 그 좁혀지는 방식이 지금 이렇게 룰을 흔들면서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동혁, 안철수 조합이 지방선거 전 재헌절부터 극과 극을 오가고 있고요. 이 두 힘이 다음 총선까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놓치면 향후 몇 년의 한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더 깊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진짜 시험대에 오른 건 대통령의 SNS가 아니라 언론 프레임의 무게 조정 능력이에요. 청년 진입장벽 낮추자는 SNS 한 줄과 지방자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신임 대표의 사흘 출근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어느 쪽이 무거운지 프레임을 통해 뒤집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